치료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이 정도 수위의 일이 돼야지 사람들이 가는 거죠. 한국의 노동자 너무 불행한데요. 너무 네, 월간 공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7월 뉴스레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장지훈 변호사님께서 함께라면 우리는 더 나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난민인권 네트워크에 관련된 내용을 써주셨고요. 41기 자원활동 수료식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31회 공감 인권법 캠프 관련된 내용으로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영하 변호사님께서 그 국정기획위원회에 국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갔다 오신 내용을 또 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취약노동팀 두 분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자 이제 두 분 변호사님을 모셨는데요. 천지선 변호사님께서는 아프면 쉴 권리, 성별에 관계없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대해서 써주셨습니다. 이 아프면 좀 쉬는 것도 권리다라는 인식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이 사실 아프지만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눈치가 보여서일 수도 있고 또 일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좀 아프게 된 것이 약간 자기 관리를 또 못한 것, 그래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좀 인식이 여전히 강한 것 같은데, 아프면 쉴 권리라는 내용은 어떤 걸까요? 아프면 쉴 권리라고 말하면 낯서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산재는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재는 뭐 쭉 올라가면 헌법까지 있지만 이건 다 생략하고 좀 재미가 없으니까 네, 생략하고. 그래서 나라에서 쉽게 얘기해서 산재보험법, 산재보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돈을 대주는 것. 그러니까 치료비랑 치료받을 동안 쉴 때 생계비 일종의. 네. 그래서 그거를 용어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문제가 뭐가 발생을 하냐면 근로자가 일 때문에 아프면 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로자냐? 그 다음에 일 때문에 아픈 게 맞냐? 이거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픈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특히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거 노화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정말 원래 많이 해요. 질환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네, 아플 맞아요, 수도 맞아요. 있고.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원래 질환이 있거나 아예 판례로 있는데 만약에 원래 내가 몸이 엄청 건강한 사람이 있고 원래 조금 뭐랄까 약한 쉽게 아플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사람에 맞춰서 판단한다가 원래 판례의 원칙이기는 한데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다 재해자분이 증명을 하셔야 되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새삼스럽게 왜 지금 아프면 쉴 권리를 다시 얘기를 하냐라는 게, 산재보험이 있는데 산재보험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프면 산재보험 나오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로자가 맞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게 일 때문에 아픈 게 맞냐 아니냐.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아프면 쉬게 해주자, 치료비 내지는 회복할 동안의 생계비는 대주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게 상병수당이랑 병가,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프면 쉴 권리를 주자는 것은 근로자인지 이 일과에 상관이 있는지를 이제 엄밀하게 따지지 말고 우선 보장하자라는 그런 것이군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당연히 근로자도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근로자는 상당 부분은 이미 산재보험으로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같이,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가를 주자, 상병수당을 주자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생소한 것 같아요. 조금 네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로는 일정한 비율, 그러니까 뭐 최저생계비의 일정 비율 혹은 아니면 최저급여가 있잖아요. 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러니까 정액으로 일정 금액을 주자라는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 아이디어가 나중에 커지게 되면 재난 피해자분들 생계비 지원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도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기본적인 모티브가 네네. 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이제 여성 노동자의 성별 건강 문제 해소 부분을 먼저 써주셨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여성 집중 직군이 있는데 또 거기에서만 나타나는 질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조금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성 집중 직군 자체에 대한 평가가 쉬운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 집중 직군을 떠올려 보면 급식 노동자, 식당 노동자, 뭐 청소 노동자, 뭐 옛날에 파출부라고 불리우던 뭐 가사 사용인, 뭐 그리고 그 외에 뭐 골프장 캐디, 그 다음에 학습지 선생님, 요양보호사, 아이 돌보미, 콜센터 상담원, 뭐, 네, 그 외에는 기차 승무원들, 방송 작가분들까지 떠올려 보시면 이분들이 다 일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번 돈으로 생계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차적인 일들, 가장이 있고, 가장의 일을 돕거나 아니면 뭐 옛날에 안 좋은 표현을 빌리자면 애들 반찬값이나 뭐 용돈벌이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일 자체가 뭐 의사 선생님은 남성이고 그걸 보호해주는 간호사, 약간 이런 보조적인 네, 보조적인 역할들. PD님은 남자분이고 방송 작가는 약간 여성분. 그 다음에 기차 승무원도, 그 다음에 비행기 승무원도, 예, 주된 기장님들은 다 남성분.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보조적이고 부차적이고 조금 쉬운 일로 평가받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네. 육체 노동을 심각하게 하는 일이 아니니까 네네네. 괜찮지 않냐? 네네네. 근데 사실은 급식 노동자들의 그 근골격계 부담이라는 게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1인분을 하는 게 아니라 수백 인분의 맞아요. 야채를 썰고 수백 인분의 야채를 볶고 고기를 썰고 밥을 하고 그걸 들고 내리고 뭐 볶고 휘젓고 하는 일 자체가 과연 육체적인 부담이 더 너무 힘들 것 같아. 적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에는 급식실 안이 얼마나 더울까. 맞아. 특히 튀김요리라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아주 개인적인 경험인데, 여름에는 아르바이트 혹은 단기 근로 뭐 이런 걸 찾아보면 계속 나오는 게 중식 주방 보조 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오래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예. 옛날에 독일 산재 통계를 볼 때 피부 질환 산재 건수 1위라고 나와 있는 걸 보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방에나, 그리고 사실 미용사분들도 손을 보면 화상이 없는 분들이 저는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아무도 그분들의 화상이 산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업무 때문에 생긴 뭐 부상 혹은 질환이고, 그거는 산재인데, 예, 그거를 산재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상도 화상이지만 뭐 손목이나 뭐 손목이나 하면서 이걸 짚었네요. 손목이나 팔꿈치나 뭐 손가락, 팔 뭐 이런 데가 안 아프신 분이 맞아요. 진짜 없으세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오래 일을 못 하세요. 독일 산재 통계에서 그게 1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건 그분들의 화상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그거를 공적인 자금 혹은 공적인 노력으로 고쳐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도 좋은 일이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서로 공통된 인식이 가지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너만 아파 나도 아파 여기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네, 그게 안 되잖아요. 맞아요. 여성 노동자들의 일 자체가 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여성 노동자의 질환, 부상, 고통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산재가 적용되거나 어떤 질환으로 포착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일로 인한 질환이라는 게 제대로 뭔가 포착되지 않거나 또는 인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것도 잘 인정되지 않고. 기본적인 산재 통계들은 나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군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군들이 많잖아요. 자영업자가 많다는. 네, 실제로 자영업자가 아닌데도 자영업자로 취급되는 분들도 많고, 아까 얘기했던 아프면 실 관리를 하면서도 근로자냐 근로자가 아니냐, 일 때문이냐 일 때문이 아니냐가 문제 두 개가 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지점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사 사용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아예 근로자가 아닌 걸로 되어요. 아예 적용이 배제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고, 저는 사실 이거는 빨리 없어져야 되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아까 읽어드린 골프장 캐디 분들이라든지 방송 작가분이라든지 웹소설 작가, 웹툰 작가, 콜센터 전화 상담원, 기차 승무원 같은 분들은 소위 말하는 정규직이 아니라는 판결과 근로자라는 판결이 왔다 갔다 하거나 저희에게 불리한 판결이 훨씬 더 많은 네, 그런 직군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식당 노동자분들, 청소 노동자분들 중에서는 작은 규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또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식당에서 혼자 일하시면 그분은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산재는 받으실 수 있지만. 네. 요 뒤에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아버지 자녀 산재 보장 부분을 써주셨는데 네네. 제가 이제 인식하기에는 아버지의 자녀에게도 네. 산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네, 걸로 네.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0년 4월 29일에 아주 훌륭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던 분들이 선천성 심장질환 아를 출산하였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산재보험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되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게 약간 개악이 되었다라고 느끼는 게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 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신 중인 근로자여야 네.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자 손상 등으로 인해서 아이가 선천성 장애 혹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면 이 적용이 안 되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04년부터 11년까지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일하시던 아버지의 아들이 2008년 5월에 차지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을 안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셨고 이거 업무 관련성 인정되는 것 같아. 근데 법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정을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산재가 신청이 기각이 됐고 심사도 기각이 됐고 지금 재심사 단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 뉴스에도 나왔고 심지어 그러니까 2024년 10월에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분이 나오셔서 이거 입법 불비다. 아, 진짜요? 네, 이거 인과관계 인정되는데 입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 법률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요? 네,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굉장히 입법적인 미비가 있네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임신 중인으로 지금 한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정자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건데 근데 네. 여성의 자궁도 임신 상태가 아니어도 네, 네. 그냥 영향을 받았다가 맞아요.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충분히 영향을 맞아요. 미칠 수가 있는데 난자는 원래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법에 따른. 이 법을 아주 엄밀히 깍듯하게 그분이 만드신 건 아닙니다, 이 법을. 네,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저라면 절대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네. 아주 엄밀히 깍듯하게 야박하게 해석하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네. 어떤 노력을 두 분이 그럼 하고 계시네요, 이거를. 네, 그래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동네방네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그래서 네, 여기에도. 국회 가서도 하고요. 저기 국정기획위원회 가서도 하고요. 기자회견도 하고요. 근로복지공단 너무 가서도 문제가 하고요. 있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애 진단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천변님께서도 이 고민을 나눠주셔서 저도 좀 장애 쪽에서 어떻게 하면 같이 결합하고 좀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 전체적인 얘기 들어보니까 좀 더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네. 공감해서 이 사건을 계속 좀 열심히 이 부분을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지켜봐 주세요. 좀 변화가 있었으면 네, 좋겠네요. 응원해 주세요. 지켜봐 감사합니다. 주시고요. 다음 뉴스레터는 강의리 변호사님께서 와. 써주신 플러스는 노동용어, 노동자 오블유라고 제목을 지어줬어요. 근데 제가 이 내용 하기 전에 좀 강의리 변호사님 이 제목을 좀 요즘 잘 지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네. 괜히 혼자 읽을 때 너무 잘하셨는데? 이러면서 요즘 좀 폼이 괜찮으신데 했는데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원래 질라라비에 들어갔던 원고였고 아. 이제 프로스는 노동용어는 질라라비에 약간 이게 고정 코너예요. 아, 고정 그렇구나. 코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한국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 질라라비는 이제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라고 하는 이제 노동 단체에서 이제 매달 내는 소식
잡지? 아. 잡지거든요. 그래서 6만 원을 내면 6만 원? 네, 6만 원을 내면 1년에 12권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실물로요? 네, 실물 이렇게 조그마한 어. 책자로. 근데 변호사들도 글 쓰고 활동가들도 글 쓰고 정말 이제 노동 판례와 노동 운동의 약간 집약체여서 아. 관심 있으시면 구독을. 질라랍이 네. 6만, 한 달에 6만 원? 아니요. 아, 1년에 6만 6만 원에 원? 12권을 받으실 수 저희 있어요. 공감은 1년에 소액만 하셔도 저희 2주에 한 번씩 뉴스레터가 나갑니다. 맞아요. 하지만 노동 관심 있으시면 질라랍이도 공감과 질라랍이 같이. 구독해주세요. 네. 그러면 반올림도 그러면 다 할 거예요, 지금. 아, 근데 두 분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반올림과 질라랍이. 네. 네,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감. 공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감은 요 모든 영역을 다 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요 내용을 좀 한번 봐볼 텐데, 요 노동자 오블유라는 게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잘못 분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라고 네. 이렇게 하셨는데 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잘 표현해준 용어 같아요. 노동자 오블유라는 게. 근데 요 근로자로 저희가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으면 이제 냉정한 자유계약의 세계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나는 아무리 이제 당장 잘리면 이제 뭐 당장에 이제 생활이 안 되더라 하더라도 사실 어떠한 조건도 받아야 되는, 물론 이제 사회상규상 너무 지나친 조건은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엄청나게 지나친 조건이어야 되고 이제 계약 자유의 세계로 내몰리는 거죠. 이제 그게 그 말인즉슨 이제 근로자라고 하면 이제 노동법이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보호들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받을 수 없고 이제 근로시간 한도 없고 이제 뭐 수당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뭐 괴롭힘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뭐 이런 것도 없고 차별로부터의 보호도 당연히 없고 네 그리고 휴가도 이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지금은 조금 직군이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아니면 특수고용 형태 근로종사자 아니면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서 노무제공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산재보험이나 이제 산업안전상 여러 규정들도 다 적용이 안 됐는데 일부 직종에게는 열렸어요. 그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더라도. 근데 여전히 이제 대부분 근로자가 아니면 내가 일하다가 똑같이 다쳐도 이제 전혀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내가 고공에 올라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근로자라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난간이나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데 그럴 의무가 전혀 없는 거고 내 돈으로 해야 되는 거고 뭐 이제 기본적인 고용보험, 실업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이제 적용도 못 받는 거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지역가입자가 되면 내가 전부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또 일하는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보호에서도 제외가 되는 거고 우리 사회의 이 여러 가지 공적 사회보장 제도들이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얼마를 받든 어떤 시간의 제한 없이 특별히 내가 이제 휴가도 없이 이제 일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죠. 야생의 세계에 나가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 근로자라는 것은 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근로자라는 건 근로기준법에 정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지금 헌법에 이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의 조건이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한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조건을 정하는 거고 그러면 그 근로의 조건을 정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가 뭐 예술인이든 뭐 이제 사무직 근로자든 공장 노동자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가사 노동자든 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가사 노동자는 제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따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어요? 네, 뭐 이유는 할 말 아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업장에 그런 조건이 사실은 법상의 조건인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죠. 그것만 들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종속돼서 근무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시를 받고 얼마나 나의 자유도가 없고
그런 걸 우리가 인적 종속성이 있고 이제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제 이 사람에게 의존해야 돼 그걸 경제적 종속성이라고 부르는데 약간 그 두 개가 있으면 사실 근로자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보고 이제 법원의 기준들이 있어요. 좀 약간 현실로 와닿을 수 있는 이렇게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내가 취업 규칙에 적용을 받고 그 업무를 하면서 지시를 받고 그리고 근무 시간 그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내가 어떤 작업 도구를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없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뭐 특별히 이윤이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부담하지 않고 일단 딱 정해진 보수를 받는 거. 그리고 이제 근로 제공 근거가 계속적이고 전속적인 거. 이 9가지 기준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보조적인 기준들이 있는데 이 9가지 기준으로 하고 뭘 생각하냐 하시면 되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9 to 6로 일하는 근로자 이렇게 생각하면 대충은 그려질 거예요. 근데 제가 요 판례를 사실 이제 로스쿨에서 노동법 배우면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 배우는 판례인데 이 판례 사실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들었냐면 너무 사용자 입장과 사용자 관점에서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 내용 다 사용자가 정한 거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럴까 지금은 굉장히 좀 다양한 노동 형태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산업화 시대에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를 어떤 기준으로 좀 정해진 것 같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수단을 갖고 있냐를 짜여진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네, 문제는 많죠. 일단은 사실은 그 업무 내용 사용자가 정화가 지휘 감독을 받고 시간과 장소를 지정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지표들이고 이제 내가 업무나 이윤이나 손실을 부담하지 않고 고정된 보수를 받고 이런 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지표인데 사실 그 두 개를 반드시 꼭 갖춰야지 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실은 하나만 있어도 내가 경제적으로 종속만 되더라도 사실 받을 만한 사람인지도 고민을 해볼 만한 일이고 사실은 여기 말하는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된다. 사실은 매일 지시 받으면서 일해도 우리가 더 이상 시간과 장소가 지정받는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이제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시가 알고리즘 형태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을 할지 근데 이제 법원도 사실 그걸 조금 이제 이해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걸 좀 감안을 해서 좀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한 지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린 태도로 판단한 이제 타다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좀 더 현실에 맞게. 근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점이 많고 여기 마지막으로 계속적, 전속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계속적이라는 건 내가 한 곳에서 오래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어느 정도예요? 그게 되게 애매하죠. 역시 올해가 어느 정도? 변호사. 그리고 사실은 하루만 일해도 사실 일용직 그러니까요. 근로자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의에서 나오지도 않는 그거고 왜 요구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근로기준법과 또 맞지 않은데 여전히 좀 요구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강하게 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속적이라는 건 한 곳에서 일해야 돼요. 2잡, 3잡 말고 아 사용자 한 명, 요 네, 사업차 하나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준도 사실은 지금 얘기는 하지만 판례의 기준으로 이 기준을 많이 완화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해주신 지금은 요 9개를 다 갖춰야만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하나라도 만약에 애매하다고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걸 법원이 뭐라 그러면 종합적 판단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근로자에 더 가까우면 예를 들어 전속성, 계속성 좀 없어도 되고 이제 보수도 조금의 성과급 형태여도 좀 괜찮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조금 더 느슨하게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야지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 그래도 이제 좀 강하게 보는 건 지시를 받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강하게 보고 근데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헷갈리지 너무 않아요? 헷갈려요. 너무 모호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제 현실에서 근로자인지 아닌지 개인이 알게 하기 너무 어렵게 만들고, 이제 사건으로 다투기도 너무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누구나 법원에 바로 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진호위나 중노위로 가는데 거기서도 이런 좀 구체적인 판단을 다 잘 해주나요? 근데 진호위, 중노위 가져갈 수 있는 사건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기간제 차별, 그리고 이제 남녀 고용 평등법상의 차별, 그리고 성희롱 불이익 처우, 그리고 부당해고 부당 징계 이 정도여서 내가 뭐 연차 휴가 못 받았다고 못 가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럼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고용노동청에서 판단은 해주는데, 근로자인지도? 네. 근데, 어렵죠. 왜냐면 이거를, 이 9가지 그러니까요. 기준을 되게 어려운 사건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고용노동청이 조사 권한이 있어요. 조사 권한이 있어서 사람들을 막 불러서 조사도 하고, 사용자도 불러서 조사도 하고 막 이러지만, 어쨌거나 내가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운 사건이 돼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도 이제 일을 해봤지만 사람들이 연차휴가 이런 걸로 안 가요. 자기가 근로계약을 못 맺었으면. 그러니까 언제 가냐? 내가 해고를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극단적 상황에 몰렸을 때. 청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재해를 당했다. 당했어. 그래서 당장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이 정도 수위의 일이 돼야지 사람들이 가는 거죠. 한국의 노동자 너무 불행한데요. 그래서 여기 강변님이 근데 이미 여기 좀 힘 써주셨어. 노동법의 오래된 죽음. 이 제목으로 노동법의 오래된 죽음이라고 하시면서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근데 숨기는 게 그래서 가능하다. 사용자가 숨기는 게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좀 뭐 숨기거나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이제 제일 쉬운 건 근로계약을 안 쓰고 뭐 위탁계약, 용역계약 이런 걸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어디 가져갔을 때 고용노동청에 가져갔을 때 일단은 인식이 근로계약이 아니네. 그러면 이제 9가지 기준 이렇게 되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플랫폼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지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배달 노동자분들도 막 얼마 안에 콜 안 받으면 콜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그건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나는 받아야 되는 거고 원하지 않아도 사실 근무 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거죠. 이렇게 간접적인 지시들을 하는데 그걸 그냥 사람의 입이 아니라 그냥 알고리즘으로 하는 방식도 있는 거고 특히 저는 여성 노동과 많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근로계약을 한 번도 맺지 않았던 직종들이 있어요. 그 경기보조원들, 방송작가들 8시간, 10시간씩 막 일을 하시고 막 지시받고 직종에 관계없, 직업에 관계없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맺지 않았던 사람들, 뮤지컬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아까 그 9가지 기준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직업과 관계는 없는 기준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제 맺지 않아서 미용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직군이 그냥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대체로 원래부터 그렇게 해오던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던 게 있으면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려면 이제 9가지 다 따져보고. 다 좀 어려워지죠. 그런데 사실 이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되게 그냥 새로운 직종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이제 지금 있는 직종들도 새롭게 그냥 이제 좀 이제 업무를 좀 외부로 돌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통신 기술들을 접목하면서 우리가 옛날부터 이 사람은 근로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뭐 텔레마케터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도 위탁계약을 맺는 경우들이 잘 잡히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그냥 기존의 근로계약을 맺던 사람들에게도 일단 이제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뭐 플랫폼 종사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법안을 별도로 만들면 좀 좋은 건 아닌가? 이런 걸로 지금의 어떤 입법 미비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강변님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아주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되게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근로자로 이제 지금 이 9가지 기준에서 도저히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막 나가가지고 자유계약을 할 만큼의 경제적 자본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심각한 문제들을 계속 겪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법안들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근로자 오분류 관련해서 제가 가지는 이제 큰 불만은 이제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일일이 다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고용노동청이 이제 권한을 가지고 조사 권한과 이제 감독 권한과 징벌 권한을 그건 뭐 검사의 기소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1차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그런 이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하고 좀 위화력을 가지고 해서 이제 1차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고용노동부가 이제 지난 정부 때는 그러지 않았고 이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 문제는 이제 ILO에서도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지적했고 그때 얘기한 게 이제
근로자성 지표를 이제 근로자 고용노동청에서 만들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사실 외국 같은 경우 이게 세금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냥 다 사업소득세로 떼이고 이제 사용자들이 하나도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그래서 약간 그런 게 같이 가지 않으면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예술인복지법이 들어왔어요. 그럼 예술인복지법이 들어오고 그리고 고용보험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을 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술인들 중에는 이제 외국 같은 일본이나 프랑스만 하더라도 무대에서는 배우들은 다 근로자로 의제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고용노동청의 노력 없이 이제 고용보험법만 그렇게 이제 넓혀 놓으니까 이제 원래 근로자로서 온전히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냥 예술인 고용보험 하나 이렇게 아, 그거로 그냥 보호받아라. 근데 예술인 고용보험 하나는 실업급여만이잖아요. 뭐 연체휴가나 뭐 성희롱이나 네. 괴롭힘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 것 같고 약간 그 얘기를 하면 적극적인 행정과 함께 사실은 저는 입증 책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9가지 기준 나는 이 사람을 고용하고 싶은데 근로자가 아니라고 확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이제 아니라는 걸 좀 증명해야 되는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득이에요. 맞아. 완전 이득.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네. 근로적 기준 안 지켜도 되고. 네, 맞아요. 뭐 18시간 일 시켜도 맞아요. 되고 휴가 안 줘도 되고 네. 뭐 그러니까 사실은 좀 바뀌어야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외국에서도 이제 전환하는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뭐 크게 뭐 급진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냥 기본적으로 좀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 9가지 기준이 다시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누가 그럼 이런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이제 인적 종속, 아까 말한 경제적 종속 이 정도만 가지고도 하나만 있어도 사실 최저임금이나 이제 근로시간 한도 이런 보호는 이제 확대돼야 그래서 산재보험 특히 이런 것들이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넓어지면 같이 가야 되지 만약에 이제 따로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강변님이 이제 저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노동자다. 노동인권 제일 중요하다. 노동인권 권리 보장이 하시는데 오늘 좀 그거를 좀 확실히 알게 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월간 공감 이렇게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확실히 이 뉴스레터를 만 보시는 것보다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좀 사례도 구체적으로 들었던 것 같고 더 잘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쳐야 되는데 인사 오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인사만 하라고 하셨지만 저희 뮤지컬 앙상블 배우 사건 그래서 결국 이겼거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예술인복지법 있다고 근로자 아니라고 우겼는데 결국 근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약간 근로복지공단 각서라 뭐 이런 거라도 하나 해주셔야 된다고. 맞아요. 사실은 그게 왜냐면 판례라는 게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끝없는 이제 소송으로 다투는 정말 끝없는 불가능한 일이고 사실은 이제 공단이나 이제 고용노동청이 그런 판례가 나오면 그럼 우리 이참에 근로감독하자. 이참에 바꾸자 이렇게 해야 돼서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희망차다. 네, 두 분의 얘기 잘 들었고요. 희망차게 마무리가 됐네요. 그럼 저희 이제 인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월간 공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월간 공감은 또다시 8월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